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7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72페이지 펴시면요. 재무제표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오늘 3장 한 중간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3장 끝난 다음에 4장 들어가니까 좀 더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재무제표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장 이름이 재무제표.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급회계인데 재무회계에 속하고요.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그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재무제표. 결국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꼭 연결을 잘 하시고, 재무제표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를 이 장에서 배울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거기 보시면 제1절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돼. 인식의 요건이라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인식의 요건 3가지를 먼저 번호 매겨 드릴게요. 거기 3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특정 항목이 재무제표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거기다 3번이라고 적어요. 동그라미 3번. 3번이라고 적고 뭐라고 되냐면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정의에 부합한다. 재무제표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미래 효익. 미래 효익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유입, 유출, 가능성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조금 밑에 중간에 측정의 신뢰성. 그게 화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 3가지가 인식의 요건이다. 인식. 이렇게 해서 나와요. 거기 보시면. 지금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회계원리 들었으면요. 부기상의 거래 요건이라는 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복습해 드릴게요. 모르시면. 부기상의 거래 요건이라고 해서 제가 그 회계원리 강의할 때 해드리는 얘기가, 부기상의 거래 요건은 첫 번째 재무 상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요. 요 재무 상태가 변한다 할 때 재무 상태는 뭐뭐를 말하냐면 넓게 봤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이고요. 결국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게 되는 것 중에 수익과 비용, 이득, 우리가 이제 차익과 차손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차익과 차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 자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게 돼요. 이런 항목들이 다 재무 상태다 크게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부기상의 거래다. 이 부기상의 거래는 다른 말로 회계거래인데, 회계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계원리 하실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복식부기 배울 때 차변 대변에서 복식부기 배울 때 어떤 얘기 하냐면은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다.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래만 기록한다. 이 회계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업원을요 채용했어요. 월급 20만 원 주기로. 종업원을 월급 20만 원 주기로 하고 채용했다. 기록해야 하네요. 기록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2가지 요건이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않아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만 알면 다 이해돼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식과 측정이 전부예요. 인식과 측정이 전부인데
인식과 측정이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분계죠. 근데 분계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는데 분계라는 거 할 때 차변에 적는 게 있고 대변에 적는 게 있죠. 원칙이. 차변의 증가로 적는 게 뭡니까? 자산과 비용밖에 없죠. 차변의 감소로 적는 게 뭐예요? 부채 자본 수익이에요. 대변의 증가로 적는 게 뭐예요? 부채 자본 수익이고요. 감소로 적는 게 자산 비용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외에 회계학에서 기록하는 거 없어요. 다시요. 여기 증가로 오는 거 뭐라고요? 자산 비용. 여기 감소가 자산 비용. 여기 증가가 부채 자본 수익. 감소가 부채 자본 수익. 그거 이외에 없다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 기록할 때 무슨 단위로 기록하자고요? 화폐 단위로 기록하자고 했더니 화폐 단위를 알아야 돼요. 양쪽이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계학에서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우리 장부 기록이 되려면 당연히 그 거래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기록할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화폐 금액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절대로 외울 게 아니죠. 보니까 다 알겠죠. 아, 회계학에선 이런 걸 만족해야 장부에 기록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멋있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을 인식.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래에서 인식을 한다는 건 기록을 한다는 건데 인식을 하려니까 이런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원리할 때 부기상의 거래 요건이라고 했던 이 두 가지가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다는 걸 지금 비교해드리면 첫 번째 화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게 이게 쉽죠. 일단 이거랑 같은 얘기 아니 2번이랑 같은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이 나머지 두 가지가 잘 보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라는 정의에 부합을 해야 된대요. 그 거래에서. 그리고 그 거래에서 그 자산과 부채가 자산이라면 미래 효익이 들어와야 되고요. 부채라면 미래 효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구성 항목들이 변화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성 항목들, 기본 요소, 이 기본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유입,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변화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1번과 3번을 한마디로 했을 때 뭐랑 같은 거예요? 1번이랑 같은 거예요. 재무상태 변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려면, 인식하려면 이런 요건이 만족해야 되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밑으로 가서 쭉 밑으로 가보세요. 밑에서 7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특정 거래나 사건이 이러한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용과 효익과의 관계, 중요성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 비용과 효익 관계 중요성이 앞에서 뭐였습니까? 2장에서. 제야교인이었죠. 제야교인. 걔네들이 뭐냐면 어떤 인식을 함에 있어서 얘네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인식.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 하더라도 비용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이 더 크다면 인식하지 않아야죠. 제약요인. 또 중요하지 않다면 인식하지 않죠. 아니 어제 지우개 얘기했잖아요. 지우개를 기말에 분명히 회사에 지우개가 남아있겠지만 그게 중요하다면 자산으로 인식해야죠.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한 거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게 인식 안 하는 거잖아요. 자산을. 그러니까 인식함에 있어서 이 효익과 비용 간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중요성 기준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본적으로. 이걸 잘 읽어보세요. 73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문제 하나 잠깐 풀고 올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122페이지요. 122페이지 객관식 사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1번 문제 잠깐.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될까 봤더니 정의에 부합해야죠.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화폐 금액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 이외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정보용자 의사결정의 유용하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고 그거고. 이런 게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73페이지로 오셔서 그럼 우리 재무제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는 구성 요소가 크게 봤을 때 뭡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세 가지.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73페이지에 대차 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무슨 보고서래요? 무슨 보고서? 정태적. 아까 얘기했 정태적.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다. 그 자산과 같은 말이에요. 경제적 자원이라는 말 좀 기억하세요. 경제적 자원. 우리 자산을 다른 말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해요. 알아두시고. 자, 그 밑으로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 거거든요. 자산부터. 이 자산은 중요합니다. 자산 중요하고요.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정의가 나오는데 밑줄 치세요.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지배되고 미래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는 자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물어보면요. 그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에요.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으시고. 자, 이 자산의 정의를 꼭 이해하시고요. 거기 보면 요건이 있는데 첫째, 둘째부터 다 볼 거예요. 첫째부터 보세요. 첫째의 중요한 말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끝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산의 요건에서. 미래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줄 보시면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용역잠재력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그 밑으로 가서 맨 밑에 둘째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밑줄 치시고 배타적 통제. 배타적으로 통제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산의 소유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셋째 경제적 효익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된 것이어야 돼요. 밑줄 치시고 넷째 자산의 효익은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씩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앞으로 와서 미래 효익부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회계원리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미래 효익이 있는데 미래 효익이 없으면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할 때부터 자산을 쭉 내려오면요.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그 자산 맨 위에 현금이죠. 현금.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뭐 매출 채권, 미수금 이런 거죠. 그 밑에 재고 자산 있죠. 그 밑에 건물, 토지 뭐 이런 거 있죠. 기계장치 이런 거. 그 밑으로 가면 또 무형자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 거. 그랬을 때 위에서부터 보세요. 현금부터 효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현금, 기업에 현금이 있다. 효익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은 미래에 뭔가 해주죠. 우리가 어떤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자산 취득할 수도 있고 현금이라는 게 미래 효익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럼 됐어요. 자, 그럼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같은 거 매출채권 보시면 효익이 있어요, 없어요? 매출채권이라는 거 미래에 뭐 받을 겁니까? 현금 받을 거죠, 거래처에서. 그렇다면 효익이 있다고 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배울 때 매출채권에서 뭐 배웠냐면 대손충당금 배웠죠. 대손. 매출채권 중에 회수할 수 있다면 자산 맞죠. 근데 기말해 봤더니 회수가 안 된다. 그 채권이 더 이상 회수될 수 없다는 게 확정됐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대손 확정. 그렇게 들어봤죠. LG카드가 그 많은 고객들한테 그 많은 고객들이 LG카드가 망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더 배째요 완전히. 어차피 망할 회사야. 갚으면 뭐해. 그래서 카드 대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카드 대금을 내야 LG카드가 채권이 회수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면 부실 채권이에요. 그러면 LG카드 입장에서 그 채권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회수 불가능하다면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효익이 없는 거예요. 효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배울 때 회수될 수 없다는 게 확정되면 대손이 확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출 채권을 없애버리잖아요.
오장할 때 할 거예요. 매출채권을 없애고 차변에 뭘 잡을까 할 때 대손상각비 잡을 거냐, 대손충당금 잡을 거냐 이제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채권이라는 건 회수가 가능해야 자산이고 회수가 불가능하면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이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 효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밑으로 가서 재고자산을 보시면 재고자산도 효익이 있어야죠. 어떤 효익이 있어요? 팔면 현금화할 수 있죠. 효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재고자산 배우시면 저가법이라는 거 배우죠. 저가법이라는 게 원가와 시가 비교해서 낮은 거 평가하는 거거든요. 걔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효익. 기말 현재 우리가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원가로 돼 있는데 원래 그게 시가를 보니까 팔려고 하는 가격이 오히려 더 낮더라. 그러면 그 낮아진 것만큼은 효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1,000원에 산 물건인데 기말에 팔아서 현금화 될 걸 측정해 봤더니 8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럼 200원만큼은 작잖아요. 그러면 200원만큼을 자산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봐야죠. 효익이 없으니까. 팔아봐야 8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저가법이에요. 그러니까 효익이 없는 것만큼 자산 잡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그 밑으로 가면 또 투자자산, 유형자산 있는데 그것들도요. 다 효익이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감액이라는 걸 많이 배워요. 우리 감액. 자산 감액. 이 감액이라는 걸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다 하나같이 뭐냐면 그 자산에 효익이 없다면 다 어떻게 해요? 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산을.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 효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기업에서 자산이라고 잡히는 것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산을 쉽게 생각하시면 자산은 이렇게 들었을 때 왠지 든든해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산이에요. 조금 이따 부채 보시면 부채는 있으면 괜히 부담되고 뭔가 찜찜하고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부채고 아무튼 그런데 이 자산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미래 효익 용역잠재력 잘 기억하세요. 밑으로 가서 둘째 특정 실체가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소유권 남이 못 쓰도록 해야 내 거죠. 남도 다 쓰는 거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74페이지 셋째 경제적 효익은 과거의 거래 사건의 결과다. 이거는 둘째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과거의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던 것이어야 내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넷째 보시면 화폐 단위로 측정해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관식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CPA 2차 시험에.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세무사 뭐 이렇게 주관식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정의가. 이 정의를 쓰라고는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정의를 쓰라고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118페이지에 11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문제 4번에서 자산평가 방법 거기 기출문제를 모아놨는데 3번을 보세요. 지금은 3번 보니까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학적 관점에서 놓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적 자원은 우리 대체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거든요. 여러분들 안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답을 쓸 때 인적 자원은 자산이 아니다. 몇 점 주겠어요? 그 질문했는데 인적 자원은 자산이 아니다. 현행회계에서 빵점이에요, 빵점. 이 출제자가 인적 자원이 자산이 아닌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왜 자산이 아닌지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항목이 자산이냐, 자산이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방금 전에 배웠던 자산의 요건이 있었죠. 네 가지. 그거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인적 자원 첫 번째. 미래 효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적 자원이 그 기업에 미래 해주는 거 많죠.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인적 자원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 효익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못 가게 막을 수 있죠, 일단.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셋째,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통해서 취득했어야 된다. 우리 입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죠, 직원이.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 같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은 자산으로 계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학자 중에서, 회계학자 중에서. 그런데 넷째가 보니까 뭐예요?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인적 자원이.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어요.
이게 삼성전자의 인적 자원 얼마냐?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화폐 금액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써야 100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 정의에서 요건, 그것들을 기억해서 답을 써야겠구나. 그 생각 좀 하시라고요.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74페이지. 그 자산의 측정이라는 거 나오는데, 자산의 측정이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라고 할까? 평가. 이 평가라는 게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화폐 금액을 결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3장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산의 측정 평가. 잘 공부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산의 측정 평가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크게 4가지. 첫 번째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유출 가치, 미래 현금 평가가 있는데 그 4가지인데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거를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요. 그 4가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가 가장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이 미래 현금의 현가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라는 걸 여러분 회계 원리 배웠을 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중급 회계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계 원리 배웠을 땐 이것만 배웠을 텐데 사채, 채권, 어떤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할 때 3년 만기 회사채다. 만기는 3년짜리고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10%다. 그럼 10,000원씩의 액면 이자 매년 준다. 이런 뭐 사채 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채권을 지금 투자했다. 자, 그럼 얼마에 살 거냐? 이런 얘기 봤어요? 해결할 때?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회사채를 사면 이런 미래 현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회사채를 투자하면 3년 후에 10만 원 받고 매년 말 10,000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금 흐름. 그게 미래 현금 흐름이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인데 그럼 이 회사채를 지금 얼마에 살 거냐? 이걸 공부하죠, 우리가. 물음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이 채권의 공정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가 이 투자 채권을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려면 뭘 해봐야 돼요? 현재 가치를 해봐야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해봐야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자율도 알아야 돼요. 얼마로 할인할 건지. 현재 가치를 하는데 요것이 요 채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급회계 전체 챕터에서요.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가치가. 우리 두꺼운 책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40%가 다 현가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중급회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언해 드리는 건데 내일 현재 가치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자기가 현가 개념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회계원리 책이 있어요. 다들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현재 가치 나온 챕터가 있거든요. 뒤에. 그거를 꼭 읽어보고 오세요. 꼭 읽어보시고 중급회계에서 현재 가치를 미리 예습한다고 했을 때 봐야 될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현재 가치를 미리 예습한다고 할 때 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내일 오시기 전까지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3페이지 하단에 가로 4번에 미래 현금 현가라고 되어 있죠. 넘기시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어디까지냐면은 89페이지까지고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몇 장을 잠깐 피시냐면 5장인데요. 페이지는 177페이지, 176페이지. 176페이지, 거의 제4절에 장기성 채권 채무의 장기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가 나와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데예요. 중요하다고 미리 표시해 놓으세요. 제4절. 여기가 꽤 양이 많아요. 쭉 넘기시면 176페이지. 거기서 쭉 넘기시면 꽤 있죠. 쭉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읽어보시면 좋으냐면 191페이지까지. 191. 여기까지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1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를 또 보시면 현가 개념이 나오냐면은 7장인데요. 7장에 몇 페이지냐면은 371페이지. 371페이지는 제4절에 투자 채무증권. 그 투자 채무증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적어드린 거. 투자 채무증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발행가액 결정하고 하는 거 나오던 이게 회계원리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계원리책에 나오는 건데 요거를 어디까지 읽어보시면 좋으냐면 요거를 385페이지 385페이지까지 거기까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것들이 다 현가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그 다음부터 잘 되는 거지. 이걸 제대로 정립 못하면 중급회계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미리 조언해 드리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오시는데 읽을 때 이 생각만 좀 해보세요. 이 생각만 현재 가치 하면요. 이 미래현금으로 다시 더했을 때 현재 가치 이게 13만 원이에요. 더하면요. 13만 원인데 이게 현재 가치 하면요. 13만 원보다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진다는 거 알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작아져요. 왜 왜? 이유가 뭐예요? 13만 원이 현재 가치 하면 왜 작아져요? 그건 이자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할인하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다. 그런 거 못 봤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마이너스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또 이자율이 제로다. 이자율이 제로라는 게 이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요.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자율이 플러스 때문에 작아지는 거 그럼 작아진 현재 가치와 요 금액이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뭐가 되겠어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작아진 거기 때문에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계속 그 얘기예요.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 하면 작아지는데 작아진 것과 이거는 이자다. 이거 뭐 차이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 미래연금 현가라는 주제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분명히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요. 최소한 3, 4문제가 시험에 매년.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못하면 회계학을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연금 현가는 꼭 기억하시고 자산 평가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장단점이 잘 나와요. 장단점 현행 원가.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와 유출 가치라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 원가가 원칙인데 조금 이따 보시면 원칙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원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런 얘기 잠깐 했죠. 우리나라 시험이 합격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좀 혼동해서 떨어질까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건 안 내요. 역사적 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취득한 가격 그걸로 계속 유지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안 내요. 거의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시험 공부하면 자 거기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역사적 원가는 뭡니까? 역사적 원가는 취득했던 가격이죠. 과거 가격. 그 다음에 현행 원가는 뭐예요? 읽어보니까 지금 다시 그걸 구입한다면의 가격. 유출 가치는 뭐냐면 처분한다면의 가격. 구입이 아니라 미래 현금 현가는 지금 현금처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 4가지가 존재하는데 75페이지 보시면 이걸 그 표로 만드니까 이렇게 되더라. 알아두세요. 그 정도까지. 근데 거기서 보시면 유출 가치라는 게 2개로 쪼개져 있어요. 유출 가치. 그래서 그걸 잠깐 밑줄 쳐드리면은 7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유출 가치는 중간에 현행 유출 가치와 순실현 가능 가치로 구분되는데 현행 유출 가치는 지금 매각한다고 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는 미래에 매각한다고 할 때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 있죠 이거. 건물을 지금 판다면 얼마일까? 그게 뭐예요? 유출가치, 현행 유출가치. 그런데 기업들이 장사할 때 현대자동차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갖고 있죠. 자동차를 지금 당장 팔 건 아니고 영업활동하다 팔 거죠. 그럼 자동차를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건 미래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그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또 자동차 팔려면 판매 비용 들어가죠. 판매 비용 빼고 내 손에 얼마 남을까? 그게 거기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처분할 건데 그 처분할 때 얼마 들어올 거냐의 개념이 순실현 가능 가치.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정도만 구분할 줄 알고 예제 1번 가지고요. 하나씩 쭉 공부할게요. 먼저 역사적 원가부터. 여기서부터 연습장에다 같이 좀 쓰시면서 하세요.
거기 자산평가 방법에서 첫 번째 역사적 원가. 예제 보세요. 예제 보시고 요거 같이 하세요. 2000X 1년 초. 거기 보시면 처음에 200원 출자해서 설립했대요. 현금 얼마 들어와요? 현금. 200. 자, 자산의 증가했어요. 자산 증가. 인식한 거죠. 차변에. 자산의 증가. 화폐 금액 기록했고요. 대변에도 200원 써야 되죠. 우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출자했을 때 뭐라고 쓰죠? 자본금. 자본의 증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200원 가지고 거기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바로. 재고자산 구입했다고 돼 있죠. 두 단위. 현금 200원 주고. 자, 그러면 일단 차변에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할 땐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매입이라고 배우실 걸 적지 마세요. 매입이라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원래 재고자산 구입할 때 매입이란 개정 많이 쓰거든요, 우리 공부할 때.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뭘 쓸 수 있다고도 배웠어요. 상품을 직접 쓸 수도 있죠. 재고자산을 직접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우리 매입도 쓸 건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썼어요. 이게 더 쉽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재고자산 200원. 자산의 증가. 자산 사왔으니까. 나중에 매입 쓰는 건 6장 가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요 200원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요 200원. 요 200원. 이걸 취득원가라고 부르죠. 취득원가. 취득원가라고 부르면 이게 같은 말이 뭐라고요? 역사적 원가예요. 자,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00X 1년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보니까? 한 단위를 팔았다고 돼 있죠. 자, 얼마에 팔았을까? 한 단위 현금.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 보면 뭘 봐야 될까요? 유출 가치를 봐야겠죠. 처분하는 가치. 유출 가치가 2000X 1년 7월 1일 날 얼마예요? 180원. 180원 되는 거고요. 우리 회계할 때 매출이라고 배웠죠? 이거 판매할 때 매출 180원. 매출은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의 인식. 자, 그럼 수익을 잡았으면 뭐도 잡아야 돼요? 비용도 잡아야 대응시키려면. 그럼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은 뭐예요? 매출 원가라는 거 다 알죠, 여러분들? 매출 원가는요, 회계 원리할 때 언제 잡는다고 배우셨어요? 판매할 때마다 잡는 게 아니라 기말에 잡는다. 이렇게 배웠죠? 아니, 그게 좋아요. 처음 공부할 때.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부할 때는 기말에 매출원가 한 번 잡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밖에 안 팔기 때문에 간단해서 그냥 판매할 때 같이 잡았어요. 그냥 이해 도우려고. 매출원가, 비용 잡고요. 그럼 재고자산이 팔렸다는 거니까 없어져야 돼요. 재고자산.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다 얼마 적을 거냐가 관심사예요. 여기다. 여기다 얼마의 금액을 적을 거냐가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죠? 역사적 원가라는 거 배우고 있죠, 지금. 이거는 계속 이거 적는 게 역사적 원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이 되고요. 2000X 2년 7월 1일이 돼요. 기말은 회계 처리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2000X 1년 7월 1일이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한 단위 또 팔았다고 돼 있죠, 현금. 얼마에 팔았다고 돼 있어요? 7월 1일 날. 210원에. 그럼 대변에 뭘 잡냐면요. 매출을 잡아요. 210원. 수익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또 뭘 잡아야 돼?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역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요 재고자산 없어지는 금액하고 매출원가 잡히는 금액하고 얼마가 될 거냐. 이게 관심사예요. 여기가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 뭐 잡는 거예요? 100원 잡는 거. 제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쭉 따라 하시면서요. 전혀 거부감이 안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전혀 거부감이 안 느껴진 게 왜 그러냐면 회계 원리 할 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원칙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적 원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안 느껴지는 건데 요거 다음 거를 요 똑같은 예제 가지고 하면은 거부감이 느껴져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한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던 거니까 잘하는 거고
그 다음 거부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어려운 건데 그거는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가 달라지는지를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기초로 해서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게요. 2000X 1년도 거하고 2000X 2년도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뭘 먼저 적어야 되냐면 매출액을 먼저 적어야 돼요. 매출액. 매출액은 보니까 두 개가 얼마냐면요. 180원 하고요. 210원이에요. 양 회계년도에. 그 다음 매출원가를 적을게요. 매출원가를 적으면 얘는 얼마예요? 100원이고요. 얘는 또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빼보니까 얼마냐면 80원이고요. 얘를 빼보니까 110원이에요. 이게 매출 총이익인데 더 뺄 게 없으니까 당기순이익 바로.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책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책 보시면 76페이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참고하세요. 책에.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 보면은 2001년 말 것만 만들면 재고자산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물어볼 테니까 맞추세요. 여기 얼마 들어갈 건지 적어보세요. 여기 얼마 들어갈 건지. 2001년이에요. 적어보세요. 얼마일까요? 왜 100원이냐면은 쫓아가 볼게요. 잠깐. 처음에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했어요? 자산 200원. 한 단위 팔렸을 때 얼마? 100원. 기말년제 남아있는 거 얼마? 100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1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방법이 뭐로 평가하는 거? 역사적 원가. 이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걸 하니까요. 계속 그 자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금액만 적혀요 보니까. 원가만 적히죠. 역사적 원가. 이렇게 하자는 게 역사적 원가의 원칙이에요. 역사적 원가의 원칙. 자, 얘를 다 배웠는데 장단점을 보세요. 76페이지 하단에 76페이지 하단에 장단점을 좀 잘 봐야 돼요. 장단점. 먼저 장점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측정이 용이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좋다. 얘기했었죠 우리 76페이지 하단. 나머지는 단점인데요. 첫 번째 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산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한다. 얘 보세요. 얘가 기말인데요. 기말에는 이 자산 가치 100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단점이 단점. 역사적 원가의 단점. 두 번째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 대응되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좋지 못하다. 어디 말 여기에요. 현재 판매 가격, 과거 취득 가격. 현재 판매 가격, 과거 취득 가격. 안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 손익이 무시된다. 잘 보면요. 이렇게 물건 팔아서 이익 났잖아요. 근데 이익 난 거에는 경영자가 경영을 잘한 것도 있지만 물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산 물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익 난 게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유이익이다. 보유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유이익이 별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당기순이익에다 묻어버리지 이 자산을 보유해서 얻은 이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 밑에 현행원가가 있어요. 그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현행원가를 지금부터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좀 처음에. 그래서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은 아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현행원가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배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우리 77페이지 먼저 현행원가 첫 번째 줄에 현행원가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의 가격이에요. 내가 지금 사면 얼마일까? 자산을 구입한다면. 자, 그 밑에 보시면 뭐 표 비슷한 거 하나 있죠? 동종시장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 뭐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절대로 회계학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현행 원가를 찾아봐라. 시장 가서 찾아봐라. 이런 거 안 내요. 못 내죠. 당연히 여러분한테 뭘 주겠습니까? 현행 원가가 얼마다 주겠죠. 그걸 취득했을 때 가격은 이거고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 이거다 이렇게 주지. 여러분 보고 어떤 게 현행 원가인지 찾아봐라 지금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잘. 그래서 요거는 개념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현행 원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예요.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거 똑같은 문제 가지고 기록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했던 거에서 아까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 역사적 원가로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뭐로 바꾸자는 겁니까? 여기를 뭐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자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 얼마 될까요? 얘가 얼마 될 거냐고요? 얘 얼마? 그대로 200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초로 취득한 시점에서는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의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아요. 그래서 현행 원가와 역사적 원가는 취득 시점에선 같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취득한 이후 하루가 지나게 되면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거 팔았을 때요. 팔았을 때 180원에 팔았잖아요. 그때 재고자산을 기록할 때 여기를 이제 뭐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를. 100원이 아니라 현행 원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현행 원가라는 건 지금 구입하면의 가격이잖아요. 7월 1일 날. 그거 얼마예요 거기 보니까? 얼마요? 120원이라면 여기를 얼마로 하고 싶다는 겁니까? 120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120. 처음 봤죠? 처음 보는 거예요. 120. 그리고 나서 하려니까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재고자산 한 단위 얼마라고 돼 있죠? 장부상. 100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120원 없애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면 재고의 가격을 늘려줘야죠. 한 단위를. 얼마만큼 늘려줘야 돼? 재고자산을. 20원 늘려줘야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럼 20원을 늘려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까? 20원 올라간 게 보유하고 있어서 올라간 거죠. 그걸 우리가 보유이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요. 재고할 때는 안 배웠지만 이 보유이익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단기 매매 증권 할 땐 배웠어요. 주식채권. 우리 주식채권 배울 때는 시가법이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회계원리 할 때. 시가법이라는 게 기말년제 시가가 올라갔으면 평가이익 잡죠.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평가이익이라는 게 보유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별로 이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재고자산은 이걸로 안 하는데요. 지금 같은 예제 가지고 해보려고 해보는 거니까 쭉 쫓아와 보세요. 보유이익 20원.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되면 재고자산이 몇 단위 남았어요 지금? 한 단위. 한 단위가 남았는데 200원짜리 있다가 120원 됐다가 하나 없어졌죠.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0원 남았죠. 100원 남았는데 기말해보니까 현행원가가 얼마예요? 거의 현행원가가 얼마? 140원이죠. 140원이면 얼마로 해줘야겠다? 140원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40원을 올려야겠죠 이렇게. 이런 회계 처리가 생겨요. 쫓아보시고. 자, 이때 팔았을 때요. 팔았을 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재고자산 없애고요. 아니지. 재고자산이 없앴는데 이 100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현행 원가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죠 이게. 근데 우리 지금 뭐로 하고 싶다고 이거를? 현행 원가라고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가를, 화폐 금액을. 그럼 현행 원가가 이 얼마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 150원이 150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현재? 140원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얼마 더 늘려야겠어요? 10원 더 늘려야 되고 그 보유에서 생긴 이익이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현행 원가에 따른 어떤 재고자산의 평가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 책 보시면 잠깐 77페이지에
거기에 그 두 번째 문단, 그 표 밑에요. 표 비슷한 거 밑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 시점과 결산이라면 현행 원가의 변화를 기록한다. 거기다 잠깐 밑줄 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그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얘가 잘 보면요. 취득했을 때 현행 원가가 역사적 원가랑 같잖아요. 같다가 그 다음 날부터 되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행 원가로 평가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회계 담당자한테 경리과 직원한테 야 그럼 너 현행 원가 변할 때마다 기록해라. 그럼 경리과 직원 못해 먹죠 이게. 매일매일 출근해서 뭐 해줘야 돼요? 시장 조사하러 나가야죠. 우리가 보유하는 자산들 지금의 가격이 얼마인지 다 확인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 짓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 자산을 팔 때와 기말에만 변화를 기록해주면 된다. 그런 거 이거 하더라도 참고하시고 손익계산서 만들어 볼게요. 손익계산서 이 방법으로 현행원가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얘가 매출원가 잡는데 얼마예요? 저기 보니까 저기 분계 다 해놨는데 맞춰보세요 여기. 자, 보유이익이 얼마일까요? 보유이익이 20원 있고 여기 얼마 있어요? 40원 있으니까 두 개 더 하니까 60원. 당기순이익. 여긴 보유이익이 10원 있네요. 10원 있어서 10원, 70원.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여긴 얼마일까요? 여기도 맞춰보실래? 여기 2001년 말 얼마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어요? 현행원가 배웠죠. 이 현행원가라는 걸로 자산을 평가해 보니까 매번 그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기록하게 되더라? 어떤 금액으로? 현행원가로 기록하게 돼, 현행원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현행원가. 팔았을 때 현행원가. 기말에 남아있을 때도 뭐예요? 현행원가. 이 140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0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100원짜리였죠, 원래? 20원 올렸다가 이거 팔렸으니까 없어졌죠? 100원은. 100원이 기말에 남아있는데 얼마예요? 40원 올렸죠? 얼마가 되겠어요? 140원.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원가로 평가하니까 모든 자산을 계속 어떻게? 기말 현행원가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현행원가. 연습해 보시고요. 얘도 장단점이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평가했을 때 장단점. 책이 어디 나오냐면 80페이지. 여러분 제가 아까 중요한 것 중에 네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미래현금의 현가, 그냥 계산 문제. 지금 배우는 현행원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단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8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먼저 장점이 나와요.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세 가지. 그걸 보세요. 첫 번째 게 현재 수익에 현행원가 대응하니까 합리적인 수익 비용 대응이다. 여기 말하는데요.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 대응되잖아요.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아까 역사적 원가는 여기 얼마였어요? 100원이었잖아요, 아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였잖아요, 아까. 얘는 이게 좋아지더라, 이게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영업손익과 보유손익 구분하면서 성과평가 적절하다. 여기 보세요. 얘는 영업손익이 별도로 있죠. 영업에서 얻은 손익이 별도로 있고 보유에서 얻은 이익이 별도로 나와요. 이렇게 평가하면. 그럼 경영자의 경영성과 평가할 때는 뭘 가지고 해야겠어요? 영업이익 가지고 평가하겠죠. 보유이익은 회사가 경영자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두 번째, 실물 자본 유지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실물 자본 유지. 이 실물 자본 유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역사적 원가로 하면요. 180원에 팔았는데 100원이 원가니까 80원이 이익인 줄 알잖아요. 더 심한 거는 이때 210원에 팔았을 때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또 얼마가 이익이에요? 110원이 이익인데.
자, 이 금액들이 이익이라고 착각해서 다 써버리면 남은 돈 가지고 다시 그 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실물자본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대말이 화폐자본이에요. 실물자본에 어떤 대응되는 말이 화폐자본, 실물자본, 화폐자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회사 처음 설립할 때요, 화폐자본 얼마 냈죠, 저기? 화폐자본? 200원 냈죠. 화폐자본을 유지한다는 건 계속 얼마만 유지하면 돼요? 200원만 유지하면 돼요. 그럼 참 좋은데,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화폐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200원 가지고 지금 처음에 재고산 몇 단위 샀죠? 2단위 샀죠, 2단위. 그 2단위라는 게 실물자본이에요. 그러면 재고 2단위로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하면서 2단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가지고. 근데 실물자본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역사적 원가로 하니까 다 쓰게 되면 그걸 다시 못 사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는 현행원가는 올라간 가격으로 평가해 주기 때문에 야, 이거 다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거 보유이익을 쓰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올라간 가격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한테 정보를 구분해 주잖아요. 실물 자본을 유지하는 데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또 나올 기회가 있어요. 이게 19장 할 때. 3번 보시면 3번은 쉬운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시장 가치를 보여주잖아요. 기말 현재. 구입한다면의 가치. 단점 보시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원가는 무슨 개념이면 시가 개념이에요. 시장 가격.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의 가격. 뭐가 개입될 수 있어요? 주관. 그럼 뭐가 떨어져요? 주관이 개입되면. 신뢰성. 안 좋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거는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이 자산을 아무리 잘 평가해도요. 전체 합계는 기업 전체의 가치와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 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 자원, 그 회사의 어떤 시장 지배력,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거든요. 그걸요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영업권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런 성격인데 그런 것들이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현행원가로 이걸 잘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행원가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기말년제 시가로 평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체 합계가 그 회사의 전체 가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단점은요. 현행원가만의 단점이 아니라 모든 자산 평가법의 단점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단점. 현행 회계를 적용할 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 전체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에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세 번째 유출가치까지 해요. 유출가치 보시면 뭡니까 그게? 처분한다면의 가치죠. 두 가지가 있어요. 현행 유출 가치가 뭐라고요? 지금 당장 처분한다면. 순실현 가능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활동에서 미래에 처분할 거죠. 미래에 처분한다면 얼마 받을 수 있고 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빼는 개념이에요. 이거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잘 읽어놔야 돼요. 81페이지 보시면 이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한번 해보죠. 똑같은 예제 가지고 자 처음에 200원의 그 자본을 받았죠. 그거 가지고 구입하죠. 그런데 요 200원을 이제 뭐로 평가하자는 거죠. 요거를 여기를 뭐로 평가하죠? 유출 가치로 평가하자는 거는 지금 처분한다면의 가격인데요. 그거 잘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유출 가치.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 원가나 현행 원가는 취득했을 때는 이 가격이었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출 가치가 하나당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상하죠, 아주. 취득하자마자 돈 준 거보다 자산이 더 커져요. 처음 보죠, 이런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재고를 유출 가치로 평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대차가 안 맞잖아요. 차변에 뭐가 완화해 있는데 100원만, 대변에?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런 것도 처음 보자 마지막이에요. 취득이익. 취득이익이.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서 느낄 건요.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이런 시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장사해야죠. 지금 100원에 사면 바로 150원에 팔 수 있대요.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얼마 남아요. 계속 50원 계속 남잖아요. 사고 팔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현실 시장이 완전 시장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금 상가보다 비싸게 파는 일을 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출 가치가 당장 높다면 자산 취득 이익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재밌는 게, 팔았을 때 보세요. 팔았을 땐 현행 원가로 할 거 아니죠. 뭐로 할 거라고요? 유출 가치.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처분한 다음에 가치니까 180원이 되잖아요. 이게 파는 가치니까. 그러니까 얘가 특징이 뭐냐면, 유출 가치로 평가하면요, 매출 총이익이 없어요. 판매한 가치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뭐가 또 되냐면요, 얘가 180원 되려고 하니까 원래 얼마였죠? 하나에? 150원이었죠. 180원 되려니까 한 단위에 대해서 30원 올려야지만 180원 되죠. 기말에 가니까 한 단위가 남았는데 기말의 유출 가치는 얼마래요? 2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50원이라고 돼 있는데 200원이니까 50원 올려야 돼. 한 단위. 그 다음 또 한 단위 팔았을 때, 이때 보시면 또 유출 가치로 하려니까 얘가 뭐가 돼요? 210원 되고 210원 되려니까 10원 더 올려야 돼. 2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답인데, 요것도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손익계산서를. 그리고 요것도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보니까 얼마 되냐면, 얘가 얼마 돼요? 빼는 게. 얘가 180, 얘가 210. 그래서 아까 특징이 뭐냐면, 얘는 매출 총이익이 없더라. 왜냐하면 처분하는 가치로 자산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대신 얘는 처음에 취득할 때 무슨 이익 생기더라? 자산 취득이익 생기더라. 첫 해년도엔 100원 생겼고요. 그 다음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자산 보유하면서 뭐가 생겨요? 보유이익이 생기는데 얼마냐면 80원이죠. 이게 두 개 더 해보세요. 지금 180원. 얘는 얼마 있냐면 10원. 얘는 없고요. 더하니까 1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지금. 얘는 얼마인가요? 해보니까 200원이죠. 이렇게. 자,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로 평가한 겁니까? 지금 유출가치로 평가한 거죠. 유출가치로 평가하니까 그 자산을 평가할 때 항상 무슨 가격으로 평가해요? 항상 유출가치. 그 시점에 판매하는 시점의 가치, 판매할 가치, 기말 현재 판매할 가치 이렇게 되더라. 유출가치. 뭐 하자는 건지 좀 알겠죠, 이게. 일단 저기 제가 저 끝에 적었죠. 끝에 적은 거 보시면 저기 어디 나오냐면 책에 87페이지 보세요. 잠깐 87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네 가지 평가 방법의 합계 금액이 나와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87페이지. 오늘 아직 현가는 안 했는데 오늘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세 가지를 해서 비교해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익은 똑같아요. 이익은 똑같은데 결국은 각 회계연도의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가 달라지죠.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잘 봐두시고 내일 현가도 할 건데요. 현가도 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똑같아요. 해보면. 이렇게.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유출가치의 장단점을 볼게요. 유출가치의 장단점. 83페이지. 유출가치의 장단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유출가치. 먼저 거기 83페이지 세 번째를 보시면 장점이 먼저 나오는데, 장점. 첫 번째, 얘는요, 성과를 잘 나타내면서 이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생기는 보유이익을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래요.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장점이래요. 요게 기말연재 처분할 가치를 보여준다. 요거 뭐 아는 얘기죠 우리가. 단점을 보시면 첫 번째가 주간 개입. 이거 아까랑 현행원가랑 똑같죠. 주간 개입. 그 다음에 시가니까 얘도 시가예요. 여러분 크게 봤을 때 시장 가치가
현행 원가가 있고 유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아까 현행 원가랑 똑같죠. 이게 모든 자산 평가 방법의 단점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은.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유출 가치에서. 유형 자산 같은 것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평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 잘 봐둬야 돼요. 요거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면은 뭘 배울 거냐면은 472페이지 펴보세요. 472페이지 472페이지 거기 보면요 유형 자산이 나오고 중간쯤에 보세요. 만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회수 가능가액에서 가로쳐가지고 순실현 가능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 손실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자산을 평가했을 때 유형 자산 기말연재 회수 가능가액이 낮아졌다면 그걸 감액하자는 얘기인데 거기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용 가치와 순실현 가능 가치 매각가액 그러니까 처분 가치죠. 그걸 처분 가치라고 할게요. 여기서 유출 가치죠. 유출 가치랑 같은 얘기니까 거기 책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 순 매각가액 나오는데 유출 가치란 얘기죠. 결국 유출 가치 사용 가치 이게 뭐냐면은 유형 자산 대표적인 기계 장치인데요. 기계 장치라는 걸 우리가 주문 제작할 수가 있죠. 주문 제작 우리 회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한 기계 장치가 10억짜리였어요. 그럼 10억에 주문 제작했으면 이걸 10억에 사온 회사 입장에서 분명히 이 기계 장치 사용하면 이걸 사용해서 10억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10억 주고 샀겠죠, 회사가. 그러니까 이 기계 장치의 사용 가치라는 거는 10억 이상의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말연재 갑자기 이 회사가 이 기계 장치를 처분하는 가치로 평가하고 싶다. 유출 가치. 처분하는 가치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이걸 처분한다면 기말에 처분한다면 생각해 보니까 주문 제작했어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거지만 사용 가치로 팔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이 회사에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처분 가치는 무지하게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헐값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계 장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출 가치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기계 장치를 평가할 때 기말에 유출 가치로 평가하는 게 타당해요? 아니죠. 그러면 이런 유형 자산들은 과소평가할 수 있겠죠. 실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유출 가치의 단점이에요. 그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유출 가치는 이런 자산 평가할 때 안 좋아요. 회사가 보유하면서 계속 사용할 자산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안 좋다고요. 단점. 유출 가치의 단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2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린 게 나중에 이 유형자산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데 감액. 얘가 떨어졌다고 하는 금액을 평가할 때 이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큰 금액으로 돼 있잖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돼 있는 이유가 얘를 큰 금액으로 해야 얘를 과소평가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작은 금액으로 해버리면 대부분 얘로 평가가 돼요. 사용 가치는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가치가 이제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산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산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잘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그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출가치의 단점이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83페이지 미래연금의 현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내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예습할 부분들 가르쳐드렸잖아요. 거기를 꼭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현재 가치 할 때 어떻다고요? 현재 가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 작아지고 작아진 금액과의 차이는 이자다. 이 생각을 하시고 내일은 현재 가치 많이 할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